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를 계속한다는 의미다. 배우기를 그만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 모든 책은 내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독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나의 커리어와 사업을 전진시키는 힘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지은이 야마자키 류헤이, 옮기니 김정환, 발행 센스요, 발행일 2023년 7월 10일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가 읽고 추천한 책 100권을 한 권에 당대에 창업해 세계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3명의 CEO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렬한 독서광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꿈을 키우고 창업 아이디어를 얻고 기업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은 역사부터 경제, 경영, 과학, SF, 판타지, 자기개발, 에세이까지 3명의 경영자가 창업의 꿈을 키우고 성장의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어준 100권을 엄선한 책입니다. 각 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책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과 깨달음을 주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3명의 CEO가 먼저 탐독하고 길을 찾았던 책들 안에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서재.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공부하라. 지식과 경험의 폭이 성공을 좌우한다.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조기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는 오늘날에 오히려 지식이나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저자는 데이비드 앱스타인이라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시니어 기자로서 스포츠 과학과 의학 등의 분야를 맡아 탐사 보도를 해왔다.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의 앞부분에서 앱스타인은 스위스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를 예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20회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불리는 페더러는 유소년기에 테니스 영재 교육을 받지 않고 축구와 수영, 탁구, 농구, 스쿼시, 레슬링,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다. 경기로서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는 10대가 된 뒤였다고 한다. 많은 프로 테니스 선수가 유소년기부터 코치는 물론 피지컬 트레이너와 영양사 등의 도움 아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만 페더러는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 자신도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며 운동 능력과 반사신경을 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앱스타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엘리트 선수는 유소년기에 신체 능력을 폭넓게 키우며 자신의 능력과 성질을 깨달은 다음 자신이 전념할 스포츠를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연습에 몰두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나 지식, 사고의 폭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폭이 넓을 때 비로소 멀리 떨어진 영역이나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지동설을 제창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이지만 의사이자 법학자였으며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교의 윤리학과 도덕 철학 교수였다. 주요 저서인 국부론도 철학자로서의 사상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찰스 다윈도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지리학자가 되었고 종의 기원을 쓰며 생물학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케인스 경제학으로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철학도 공부했으며 관료와 저널리스트로도 활약했다.
이와 같은 지식의 폭은 케인스가 독자적인 경제학을 만들어내는데 힘이 되었다. 이런 사례는 학문이 세분화되기 이전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문과와 이과의 교차로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커다란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듯이 전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혁신으로 연결된 사례는 최근에도 얼마든지 있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경제학자로도 활약하는 데니얼 카너먼은 내적 시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시야를 넓게 갖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눈앞에 있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내적 시점으로 인간은 내적 시점에 얽매이면 판단을 그르칠 위험성이 높아진다. 내적 시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외적 시점에 서면 해결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외적 시점은 현재의 문제와는 다른 것 중에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찾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좁은 마인드셋이 아니라 넓은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이츠는 자신을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향한 나의 열정은 항상 다른 많은 흥미와 섞여 있었다. 폭넓은 화제에 관한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한 이유를 당시의 다른 스타트업보다 폭넓게 생각한 덕분으로 생각한다. 우수한 프로그래머뿐 아니라 복수의 분야에 걸쳐 폭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혁신가는 각기 다른 수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각기 다른 정보를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은 뇌 속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열려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단일 접근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의 다른 접근법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폭넓은 사고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앱스타인이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에서 탐구하고자 한 의문은 한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특화가 더욱 요구되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폭이나 다양한 경험, 영역 횡단적 탐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였다. 물론 클래식 음악처럼 일찍부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도 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 좋은 퍼포먼스에는 명확한 정의가 있으며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단련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폭넓은 지식이나 경험의 폭이 중요한 분야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경험이나 배움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어떤 분야에서 경험한 일로 아날로지가 되어 다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앱스타인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에는 여기저기를 들르면서 생각하고 실험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1세기 자본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2013년에 발표한 21세기 자본은 부와 소득의 역사적 변동을 주제로 한 대작이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빈부 격차의 확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화제가 되었다. 약 800페이지가 넘어 선뜻 손이 가지 않겠지만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피케티는 20개가 넘는 국가의 18세기부터 지금까지 3세기에 걸친 데이터를 사용해 부와 소득의 변동을 분석했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멜서스, 정치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를 쓴 데이비드 리카도, 자본론의 저자이자 공산주의의 거두인 카를 마르크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이며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쿠즈네츠 곡선으로 유명한 사이먼 쿠즈네츠 등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론을 전개한다. 21세기 자본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쿠즈네츠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1913년에서 48년에 걸쳐 미국의 소득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밝혀내고 1955년에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가 커지는 제1단계가 지나가면 급격히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내용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온갖 국가에서 소득 격차는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서 변동할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양극화가 심화되지만 공업화와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양극화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1913년에서 48년에 걸친 소득 격차의 축소는 우연의 산물이었다라고 지적한다. 소득 격차의 축소는 대부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복수의 경제 충격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실은 쿠즈네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는 미국, 영국 등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등의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냉전이 심각해진 시대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이론이 요구되고 있었다. 당시는 미 공화당 상원의원 조제프 메카시의 빨갱이 사냥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쿠즈네츠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혁명을 피해 미국 이민을 한 경제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전시 생산국의 계획과 함께 통계국의 부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피케티는 쿠즈네츠는 자신의 낙관적인 예측이 단순히 저개발국을 자유세계의 궤도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라며 쿠즈네츠 곡선이 냉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피케티의 연구는 쿠즈네츠가 연구했던 1913년에서 48년의 미국의 소득격차 추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에 쿠즈네츠 곡선이 암시한 것과는 다른 현실이었다. 피케티는 1970년대 이후 부유한 나라에서는 소득 격차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소득 집중은 191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10년에서 20년대에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0에서 50%를 차지했었지만 1940년대 말이 되자 30에서 35%로 떨어졌고 이 수준이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양극화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0년대가 되자 다시 45에서 50%까지 상승했다. 이런 추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득 격차가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로 피케티는 두 종류의 초불평등 사회의 존재를 지적했다. 슈퍼 경영자의 사회와 불로소득 생활자의 사회다. 슈퍼 경영자란 CEO 등의 경영 전문가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고액의 보수를 받는 슈퍼 경영자는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의 CEO가 받는 보수의 중앙값은 2021년에 1,470만 달러, 약 193억 원을 기록하면서 6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에서는 1억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CEO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CEO 이외의 경영 간부, 특히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의 금융 전문가 중에서도 1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액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등 전문성이 높은 직종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편 불로소득 생활자란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임대료나 이자, 배당 등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자산이 낳는 이자나 배당 등에서 얻는 소득을 자본소득이라고 한다. 피케티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자본소득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초고액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해 자본소득도 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임대료나 이자,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풍요를 세습하는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빈곤층은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학교의 수업료도 급등하고 있어서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유명 대학교의 경우 각종 경비를 포함해 연간 7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거액의 지출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간층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층의 자녀가 유명 대학교에 합격해 어느 정도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닌다 해도 학생 시절부터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피케티는 소득에 맞춰서 과세하는 누진 과세 제도가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것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양극화의 확대를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세의 누진성이 크게 저하된 것은 아마도 매우 높은 노동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증가한 현상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은 1930년에서 1980년에 80에서 90%였지만 1980년에서 2010년에 30에서 40%로 낮아졌다. 게다가 많은 정부가 자본소득을 누진소득세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부의 공평한 분배 시스템이다. 피케티는 현재와 같은 누진소득세 시스템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세도 제한하며 이것이 개인의 부에 대한 누진적인 연차 과세, 즉 개개인이 지배하는 자산의 순가치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사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게이츠를 비판했다. 그는 게이츠가 과거의 세계 최고의 자산가였으며 찬사를 받을 만한 창업가의 표본으로 여겨진다고 말한 다음 빌 게이츠 숭배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이런 현상은 틀림없이 양극화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현대의 민주적 사회에 억누를 수 없는 니즈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케티에게서 이런 비판을 받은 게이츠는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이렇게 호응했다. 나는 피케티에게 동의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큰 문제다. 경제적 유인을 무력화시키고 강력한 이익을 지지하도록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약화시킨다. 자본주의는 더 큰 평등을 향해서 자신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게이츠는 팩트풀리스를 소개할 때 말했듯이 세계 전체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중산계급이 대두하는 등 세계 전체를 보면 평등해지고 있으며 이 긍정적인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불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라면 허용되느냐, 어느 시점부터 불평등이 이익보다 해악을 끼치기 시작하느냐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며 피케티는 그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훌륭한 일을 했다. 게이츠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케티의 책에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피케티가 이 책에서 내 결론 전체의 논리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말한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다. 게이츠는 피케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자본을 적절히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부자 3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사람, 부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사람, 요트나 비행기 등의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게이츠는 전자의 두 부자는 세 번째 부자보다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피케티의 분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했다.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인 부자 순위의 목록을 보면 약 절반은 창업가다. 18세기 말에 광활한 토지를 구입하고 지대를 받아서 부를 축적해온 집안 출신은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포드 가문과 같은 성공 사례는 소수파이며 20세기 초엽에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던 다른 많은 가문은 실패를 맛봤다. 그 밖에도 게이츠는 피케티가 부와 소득에 관한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소비를 무시한 점이나 부유층이라도 주식 등으로 손해를 봐서 수입이 빈곤선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이츠는 피케티가 제안하는 소득이 아닌 자본에 대한 누진적인 연차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에 대한 누진 과세가 최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새 부자처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자선 활동에 힘을 쏟는 사람보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관해서도 게이츠는 피케티를 지지한다. 단순히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자본을 분배하는 것은 현명하고 공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상속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교육과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게이츠는 자선 활동도 양극화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며 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부자 집안의 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어떤 인생과 커리어를 쌓을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 마음가짐이 인생과 성공을 결정한다. 마음가짐이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마인드셋의 주제다. 저자인 캐럴 드웩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성격,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의 세계적인 연구자이자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드웩은 인간의 마인드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고정적이고 바뀌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능도 인간적 자질도 일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실에서나 직장에서나 사교의 장소에서나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자 여념이 없다. 한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 자질은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타고난 재능, 적성, 흥미, 기질은 개개인이 전부 다르지만 노력과 경험을 쌓으면 누구나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 있으면 뜻대로 잘 안 풀리거나 실패했을 때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사건에 직면해도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과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상당히 나빴다고 가정하자.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은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 한편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이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경고야.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높이자. 어떤 부분의 공부가 부족했는지 알아내서 약점을 극복하자. 라고 생각한다.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는 데 비해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쏟는다 라고 말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의 CEO도 어떤 마인드셋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자신의 결점 또는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한다면 자신도 성장하고 경영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자신의 결점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멀리하며 주위에 예스맨만을 남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드웩은 그 예로 포드 자동차의 전 사장이자
1978년부터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지만 경영에 실패했던 리 아이아코카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지 않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했다.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 같은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승패나 성패보다 깨달음 또는 배움을 얻었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드웩은 아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키우고 싶다면 결과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을 칭찬하면 학생의 지능이 낮아지고 노력을 칭찬하면 학생의 지능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와 관련해 드웩은 자녀에게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 아이는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마인드셋에서는 연애, 부부관계, 집단 괴롭힘 등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을 소개하고 나아가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장 마인드셋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성껏 설명한다. 매우 읽기 쉽게 써서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된다. 재능은 유전자의 좌우됨으로 타고난 천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분명히 유전자는 지성이나 재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계속된 노력을 통해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무한히 성장시키고 싶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드웩의 주장이다. 최근 들어 타고난 능력이나 용모, 가정 환경이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통념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운명론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드웩의 이론에 대입한다면 그러한 발상은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모나 가정 환경이 불행하다면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을 원망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 궁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편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게이츠는 마인드셋을 높게 평가했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드웩은 학생들을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기 위해 개발한 워크숍에 관해 설명했다. 이런 워크숍은 성장의 개념에 관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드웩의 말을 소개하겠다. 마인드셋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부터 바뀐다는 의미다. 성장 마인드셋이 되면 부부, 부모, 자식, 교사와 학생 같은 인간관계의 형태가 바뀐다.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라는 관계에서 배우는 자와 배움을 돕는 자라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인류와 세상의 이야기를 모험하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파고들다. 게이츠가 추천한 하라리의 책 가운데 마지막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다. 이미 소개한 두 권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파고든 것이었는데 이 책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20세기에 대두한 과거를 고스란히 설명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세 가지 장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주의의 이야기로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시즘의 이야기는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하나의 집단이 다른 온갖 인간의 집단을 힘으로 정복해 지배하는 세계를 그려냈다. 공산주의의 이야기는 역사를 다른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확보하는 중앙 집권화된 사회 제도를 통해 온갖 집단이 통일되는 세계를 그려냈다.
자유주의의 이야기는 역사를 자유와 압정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협력하며 평등은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중앙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세계를 그려냈다. 세 가지 이야기의 싸움은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이 패배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2대 진영으로 경쟁하지만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구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거치며 자유주의가 승리했다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된다. 과거의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시장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환멸을 느끼게 된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민자나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이 강해져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내셔널리즘을 내거는 정당이 대두했다. 한편 중국이나 러시아 등 독재적인 국가가 경제력을 배경으로 존재감을 높여왔다. 하라리는 자유주의가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과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한 세트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라 해도 경제 측면에서는 자유주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은 제재한다. 러시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되기 전까지는 WT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도 자유주의라는 뷔페에서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름으로써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음이 21세기에 들어와 판명되었다. 민주주의와 한 세트로 이야기되는 20세기적인 자유주의의 이야기는 이제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라리의 해안은 그 밖의 주제에서도 빛을 발한다. 고용에서는 AI와 로봇이 수많은 직업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동시에 그보다 더 우려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AI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어 인간으로부터 알고리즘으로 권한 이행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라리는 자신의 인생을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훨씬 두려운 시나리오다라고 경고했다. 민주적 선거의 투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쇼핑, 영화, 음악, 만남 사이트에서 AI의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에 점점 의지하고 있다. 하라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등을 일단 AI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일생은 의사결정의 드라마가 아니게 된다. 민주적인 선거나 자유시장은 의미를 거의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내셔널리즘, 종교, 이민, 테러, 전쟁, 정의 같은 사회나 정치의 문제부터 겸손함, 무지, 명상 같은 개인적 주제까지 역사와 철학에 관한 깊은 교양의 바탕을 둔 하라리의 시각은 독특하고 자극적이다. 게이츠도 이 책에서 하라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역사적,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에 감명을 받은 듯하다. 또한 마음의 안식을 주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마음 챙김과 명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공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라리는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 불안감의 종지부를 찍는 비결임을 암시해줬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는 것이다.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서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역사를 깊게 들여다봐라. 역사책을 읽는 것에 매료되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히 로마 제국에 관심이 많아서 2021년 4월에는 트위터에 자기소개에 화성의 황제라는 호칭을 추가했을 정도다. 임페라토르는 고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영어의 엠퍼러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2021년 12월에는 산타클로스를 로마의 독재자였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와 비교하는 트윗도 올렸다. 술라는 자신의 편에게는 최고의 벗이었고 적에게는 최악의 상대였다라는 비문으로 유명하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 머스크가 추천하는 역사 관련 서적 중에는 윌 듀런트의 작품도 있다. 그의 대표작은 1935년부터 1975년까지 집필된 11권짜리 대작 문명 이야기 시리즈로 머스크는 트위터에 문명 이야기를 읽읍시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제1권보다 제2권인 그리스 문명을 추천한다라고도 적었다. 여기서는 듀런트가 문명 이야기의 요약판으로 정리한 역사 속의 영웅들을 대신 소개한다. 이 책도 고금 동서의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매력이 응축된 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우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듀런트의 작품의 특징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데 있다. 역사 속의 영웅들의 머릿말을 통해 듀런트는 역사는 철학의 일부다. 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역사는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고찰함으로써 철학적 관점을 얻으려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매우 다채롭다. 중국의 노자, 공자, 이백, 인도의 붓다, 간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페리클레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오현제,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다. 주제로는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도, 중국, 르네상스, 종교 개혁 등을 들었다. 듀런트라고 하면 서양사에 해박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와 시인을 다뤘다. 듀런트는 노자가 중국의 도시 문명을 비판한 도덕경은 장자크 루소나 토머스 제퍼슨이 출연하기 2300년 전에 쓴 책임에도 마치 그들의 사상을 요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노자는 지성을 작은 일에 이용하기를 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사상이나 습관에 바탕을 둔 소박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했다라며 노자를 절찬했다. 공자에 관해서도 교육을 통해 도덕과 사회 질서를 부활시키려 한 인물이라고 호의적으로 소개했다. 듀런트는 중국 문명에 존경의 시선을 보낸다. 이 장의 마무리 부분을 소개하겠다. 듀런트가 1932년경에 썼다고 하는 이 문장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생명력이 넘쳐났던 국가는 무력을 통해서든 외국의 경제력을 통해서든 오랫동안 지배할 수 없다. 향후 100년 이내에 중국은 과거의 침략자들을 흡수하고 순식간에 근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의 기술을 전부 배워버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무질서는 바로 잡히고 독재 제도 아래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낡은 장애물은 대부분 제거되고 무한대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없이 죽음을 경험했고 수없이 부활해 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정세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졌다. 수많은 문명의 흥망을 연구해온 역사가가 90년 전에 했던 예언은 지금 되돌아봐도 놀랄 만큼 전국을 찌르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인도 문명에 관해서 다룬 제3장에서 듀런트가 소개한 붓다의 말도 인상적이다. 분노를 상냥함으로 극복하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미움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사랑으로만 없앨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간디는 눈에는 눈을이 전 세계를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긴 역사를 거치며 붓다의 철학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에게 계승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한 경지인 열반에 관한 해설에서도 철학에 해박한 듀런트이기에 가능한 분석이 빛을 발한다. 이 책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제6에서 8장의 고대 그리스에 관한 내용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성들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됨을 묘사했다. 일례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무지의 지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혐오했으며 그 영향으로 많은 제자가 신앙심을 잃었다. 국가 등의 저서로 유명한 플라톤은 두 개의 도시가 되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다른 하나는 부자들의 마을로 이 둘은 대립하고 있다라며 공산주의적인 이념에 빠져들었다. 플라톤 또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적대시하게 된다. 자유를 혐오해 예술가와 시인을 규제, 추방하는 독재 정부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플라톤이 생각한 유토피아는 원시 공산제적 계급사회로 19세기 이후에 공산주의가 발전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과학의 아버지로서 큰 공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듀런트는 그는 관찰, 보고, 실험을 실시했으며 최초로 과학 조사를 위한 그룹을 조직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헌법, 동물의 장기, 식물의 속성과 분포, 철학의 역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흥미가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만학의 시조로 불리게 되었다. 세계적 리더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제13장의 인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교의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파헤치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듀란트는 특히 예수의 혁명가라는 측면에 흥미를 품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예수가 이상으로 여긴 신의 나라는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이며 예수는 사회적 혁명가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복음서에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예수가 부자들에게 한 말인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등의 근거를 둔 생각이다. 듀란트는 예수의 제자들은 신의 나라가 기존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들이나 초기 크리스트 교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산주의적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예수 본인은 정치적인 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전통적인 종교 규범에 도전하는 발언이나 사상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분노를 샀다.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규탄당한 예수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갔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다. 적어도 로마 측에서 예수를 유대교 리더들의 주장처럼 혁명가로 간주했기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무함마드, 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인을 포함한 인물들의 사상과 인간성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통찰력이 풍부한 문장은 읽는 이를 매료시킨다. 서양, 동양, 고대, 중세, 근현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사고하는 듀런트의 책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나 위인들의 사상,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란 무엇인가? 그 역사를 움직여온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이나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비단 머스크뿐 아니라 걸출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역사를 탐욕스럽게 공부한다. 제프 베이조스의 서재. 매니지먼트의 아버지가 말하는 리더의 조건.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간부들에게 추천하는 리더론의 명저가 피터 드러커의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다. 원서 제목은 The Effective Executive, 직역하면 유능한 관리자라는 의미다. 드러커는 1909년에 빈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현대 경영학자로
목표 관리와 셀프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발명해 매니지먼트의 아버지로 불린다. 드러커는 특히 인간에 큰 관심을 보여서 조직이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법 등을 연구했다. 또한 경영은 리버럴 아트라고 생각하고 역사, 사회학, 심리학, 철학, 문화, 종교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교훈을 경영의 조언에 활용했다.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의 초판이 출판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더 전인 1966년이지만 지금 읽어도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한 양서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온갖 조직의 리더가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 경영학 책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의 주제는 목표 달성 능력을 높이는 자기 관리 방법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입증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을 관리할 수는 있다. 드러커는 자신을 매니지먼트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하나 동료를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과를 올리는 것이 관리직의 업무다라고 말한 뒤 성과를 올리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나 적성은 필요가 없으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자는 모두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는 힘을 키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키워야 할 습관적인 능력은 5가지다. 첫째, 무엇이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시간은 성과를 올리는데 제약 요건이 된다. 그렇기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러커는 1년에 2회 정도 3에서 4주 동안 기록해서 자신의 시간 사용법을 재검토할 것을 추천했다. 최근에는 구글 캘린더 같은 도구가 보급되어 있어서 시간 관리가 더 용이해졌다. 그런 상태에서 필요가 전혀 없는 업무나 아무런 성과도 낳지 않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업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매일 밤 회식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고 있다면 그 일정을 재검토한다든가 굳이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성과를 올리려면 큰 덩어리 시간이 필요하다. 자투리 시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가시화하고 그것을 없애 나가야 한다. 둘째는 자신이 해야 할 공헌을 생각하는 것이다. 업무가 아니라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성과에는 매출이나 이익 등의 직접적인 성과와 기술적 측면의 우위성이라든가 저렴함, 품질 같은 가치, 조직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인재 육성의 세 종류가 있다. 장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뜻한 대화와 감정이 있는 좋은 분위기의 직장이라 해도 업무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고 드러커는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공헌뿐만 아니라 부하에게 어떤 공헌을 기대하는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셋째, 강점을 살리는 것이다. 성과를 올리려면 강점을 살려야 한다. 약점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를 내려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강점, 즉 동료의 강점, 상사의 강점, 자신의 강점을 동원해야 한다. 강점이 곧 기회다 라고 강조했다. 리더 중에는 부하나 동료의 약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 친한 친구와 술을 마셨을 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친구의 상사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부하에게 가혹해서 툭하면 자네는 왜 S처럼 일을 잘하지 못하는 건가? 설명도 서투르고 말이야. S였으면 이런 일은 금방 끝냈을 텐데. 정말 무능한 친구라니까? 라는 식으로 질책을 한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말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매사를 깊게 생각하고 묵묵하고 성실히 일하는 유형으로 그 후 상사가 바뀐 뒤로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직이 되어서 회사의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만 주목하며 비난한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오히려 그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살리려면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매니지먼트다.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약점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드러커는 이렇게 단언했다. 부하가 성과를 올리도록 만들려면 나와 잘 맞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직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못하는가에 주목하지 말고 무엇을 매우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 인류팀을 만드는 리더는 동료나 부하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한다. 조화가 아니라 성과를 추구한다라는 드러커의 말은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며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관리직은 너무나도 많은 업무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일도 저 일도 전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전부 어중간한 결과물만 나오기 쉽다. 그보다는 중요한 한 가지에 최우선으로 몰두하는 편이 큰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몰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드러커는 첫 번째 원칙은 생산적이지 않은 과거의 업무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업무와 부하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금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만두거나 대폭 축소하면 최우선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몰두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드러커는 문제와 마주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문제인지 예외적인 문제인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인지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할 특수한 일인지 등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받아들여지기 쉬울지, 무엇이 반대를 부를지를 너무 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정을 실제 행동에 옮길 때는 누가 이 결정을 알아야 하는지, 그 행동은 어떤 것인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행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얻고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시정해야 할지 검증한다.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는 매니지먼트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책이다. 젊을 때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조직 속에서 승진해 부하를 두게 되었을 때 다시 읽어보면 틀림없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정상 CEO 3명,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가 평소 즐겨 읽으며 추천했던 책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의견과 저자의 시각으로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야마자키 료헤이님은 25년 이상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오며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나 꾸준히 인터뷰해왔습니다. 저자는 각 기업의 초창기부터 전성기까지 CEO 3인의 사업 철학과 전략을 취재하며 그들의 부와 성공 뒤에 숨겨진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100권의 책은 저자의 과거 CEO 3인 취재 메모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선정했고 독파했으며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이 느껴졌습니다. 100권의 리스트에는 역사부터 과학, SF, 경제학, 경영학, 자기개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독서를 즐겨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독서를 하며 교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가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의 폭을 넓히고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통찰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거시적 안목을 키우는 일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모든 일상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검증된 책들이 엄선되어 소개된 책을 좋아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야의 책들도 쉽게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차례 읽어나가니 분야와 관계없이 정말 재미있고 술술 읽혔습니다. 어렵다고 알려진 책들도 많았지만 저자가 재미있고 알차게 해설을 덧붙여 놓아서 금방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와 조프 베이조스는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부를 더욱 현명하고 보람있게 나누고자 많은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책들이 그들의 성장을 도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나도 그 성장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